자, 일부 공연에 이어서 오늘 본 행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는 포항시민 건강 강좌로 우리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건강을 위한 그런 도움이 되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앞에 일부 공연은 어차피 지나갔습니다. 자, 본 행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초청한 분은 포항 세명 기독병원에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분비 과장님이시죠. 김태균 과장님이시고 프로필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인제대학교 의대를 졸업하셨고 인제대학교 교수를 거쳐서 미국 매사추세츠 의과대학교 교환 교수도 하셨고 보스턴 대학 내분비과 비만 클리닉 연수도 하셨고 일본 고베 구마병원의 갑상선 센터에 연수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졸업한 그 학생들이 뽑은 그 2013년도 올해의 교수상도 수상을 하셨습니다. 오늘 100세 시대에 살아가는 건강에 관한 이분이 내분비과니까 그 보통 당뇨가 많겠죠. 혈관 이런 쪽에 관해서 여러분한테 좋은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김태균 과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쪽으로. 예. 반갑습니다. 4월에 어느 멋진 날에 제 강의를 들어와 주신 포항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포항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영남경제신문사 그리고 세명기독병원 관계자분들 그리고 앞서 열띤 공연을 해주신 예술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병원에서 제일 일찍 진료를 시작합니다. 물론 환자분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 먼 곳 영덕이나 울진에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아침 일찍부터 저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느껴졌지만은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마음이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1시간 정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밟으면. 하지만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겪어보지 못했지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먼 곳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는지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어르신 아침 하루 종일 잡수실 아침밥을 차려 놔놓고 장롱에서 나름 가장 예쁜 옷을 꺼내 입고 영감 팍 갔다 올게요. 밥 잘 챙기더 있어. 하고 영덕의 강구 또는 영해버스터미널로 가십니다. 이분들은요 포항 가는 아침 6시 첫 차를 타시고 나름대로 버스 안에서 의사 볼 거라고 얼굴에 분칠도 하고 립스틱도 찍어 바르고 그렇게 2시간 동안 버스에 몸을 싣고 포항터미널에 도착합니다. 터미널에 도착하시면 길 건너서 306번 버스를 타고 KT 포항지사 앞에 내리시죠. 내려서 또 길을 건너서 병원 1층에 열 체크를 하고 또 병원 앞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제 진료실 앞에서 8시 반부터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압니다. 이분들이 제게 오시려면은 최소 3시간 넘게 걸린다는 것을요. 하지만 막상 제 앞에 오시면은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못하고 3분 이내에 쫓기듯이 진료실 밖을 나가셔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영덕이나 울진으로 가시면 거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하신다라고 봐야 됩니다. 맞죠? 이렇게 힘들게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에게 어떻게 제가 한 분 한 분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몸 불편한 어르신들 좀 더 빨리 진료를 봐드리고 싶어서
그리고 빨리 집에 보내드리고 싶어서 저희 내분비 내과 직원들 모두 아침 일찍 8시 40분부터 진료를 시작합니다. 저기 저쪽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내분비 직원들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자리가 너무 소중합니다. 시간에 쫓겨서 진료실에서는 해드릴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더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기분 땡기면 노래 한 곡 선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라는 말씀이네요. 자, 며칠 전의 일이었습니다. 제 진료실에요, 42세 시청 공무원이 한 분 오셨어요. 약간 뚱뚱하시고 뿔테 안경을 끼고 오셨었습니다. 아주 걱정스러운 얼굴로 오셨는데요,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공복 혈당이 조금 높다라고 결과지를 들고 오셨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결과지를 봤습니다. 공복 혈당이 113 정도, 약간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공복 혈당이 조금 높네요. 당뇨 냄새가 살짝이 납니다. 하지만 이걸 가지고 당뇨라고 진단을 내리기는 조금 이릅니다. 당뇨일 수도 있고요, 당뇨병 전단계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혈당이 올라갔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환자분은 동의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공복으로 오셔가지고 혈당 검사를 해봤습니다. 피를 뽑으니까 공복 혈당이 132 정도 나오시고요, 당화혈색소라고 7.2%가 나왔었습니다. 당화혈색소라고 6.5%가 넘으면은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당뇨다 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환자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안타깝게도 피 검사를 보니까 당화혈색소 7.2니까 당뇨는 맞습니다. 하지만은 아직 초기라서 지금부터 운동 열심히 하시고 식이 조절 잘 하시고 그리고 약 잘 드시면은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생활을 잘 영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약을 잘 드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청 공무원은 제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우리 집에는요, 당뇨 환자가 아무도 없는데요, 저는 물도 많이 안 마시고 소변도 자주 안 보고 아무런 느낌 없는데요, 아무런 증상도 제가 왜 당뇨입니까? 라고 이해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께 말씀드렸었어요. 네, 맞습니다. 당뇨병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다행히 초기라서 지금부터 철저하게 식사, 운동, 약물요법을 잘 병행하시면 당뇨병은 잘 치료될 수 있고 합병증 없이 평생 건강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하자는 대로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시청 공무원은 42세에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진 인텔리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제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예, 약 함부로 먹는 거 아니라 하던데, 예. 약 한 번 먹으면 못 끊는다고 하던데, 예. 왜 평생 먹습니까? 일단 운동, 식사로만 한번 해볼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환자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아직 젊고 그리고 합병증 예방하시려면 약을 꼭 드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청 공무원은 제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생님, 선생님을 이해합니다. 저는 약 안 먹으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운동하고 식사를 한번 조절 한번 해보랍니다. 어찌 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선생님의 이제 고견을 존중해서 네, 잘 알겠습니다 라고 다시 보내드렸죠. 솔직히 많이 안타까웠었습니다.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는데도 못 받아들이시니까요. 그러고 나서 저는 뒤에 환자분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다음 분, 또 다음 분, 또 다음 분. 그런데 밖에서 똑똑똑 거리는 소리 들립니다. 예? 그랬더니 우리 이쁜 간호사가 들어옵니다. 과장님, 방금 전 환자분이 아시죠? 시청 공무원분. 야, 예.
잠시 과장님 면담 좀 하고 싶다는데요. 그래요. 괜찮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자, 오늘 대기 환자 많으니까 좀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죠? 빨리.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들어오셨어요. 예, 선생님 들어오세요. 자, 말씀하십시오. 그랬더니 시청 공무원이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예, 말씀하세요. 당뇨약 꼭 먹어야 됩니까? 안 먹으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다시 하십니다.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정말 하늘이 하얘집니다. 방금 전에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드셔야 되는 이유를요. 이때 제 머릿속엔 참새가 짹짹짹짹짹짹짹 하고 지나갑니다. 참 이 생각이 듭니다. 밥 먹고 살기 진짜 힘들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숨을 크게 한번 들이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평생 약을 왜 먹습니까? 저라도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환자분은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약을 먹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한편 나가니까 약을 먹어야 되겠고요. 도저히 결론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제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에게 항상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분께 제가 잠시 시간을 할애해서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에 세종대왕이 살고 계셨는데요. 아시죠? 세종대왕. 그분은 눈이 멋있다고 합니다. 예? 세종대왕이 눈이 멀어요? 예. 세종대왕이 눈이 멋있었습니다. 세종실록이라고 아시죠? 세종실록은 임금의 일거수일투족을 옆에 사서가 기록하는 책입니다. 세종실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시에 임금이 방귀를 뀌셨다. 뽕 적혀 있습니다. 잠시 후 죽시에 임금이 방귀를 뀌시고 트름을 하셨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한면에는 세종실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전하께서는 고기가 없으면 숟가락을 들지 않으신다. 절대 고기가 없으면 숟가락을 들지를 않으신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임금은요 식성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하루에 4번의 식사를 하셨고요. 임금의 식사를 아시죠? 수라상, 뷔페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나옵니다. 그 위에 고기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4번을 드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에 4번의 진수성찬을 고기 한 끼 드시면 비만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지신 임금께서는 성품이 너무 착해서 오로지 책과 우리 백성만을 생각하십니다. 다른 임금과는 달리 사냥이나 무술과 같은 활동에는 전혀 흥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루 4끼의 진수성찬, 그리고 책, 그리고 백성, 학문.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의 아이들과 똑같습니다. 아침 7시부터 학교에 가서 9시 수업을 하고 저녁 5시 수업을 마치고 운동할 시간이나 있습니까? 도시락 까먹고 마치고 5시에 봉고차에 실려서 학원으로 실려가죠. 실려가서 수업 듣고 반은 자겠죠. 또 반은 열심히 듣고 끝나면은 배가 고파서 지쳐서 컵라면 먹고 또 다시 2부 수업 듣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또 집에 와서 나름 또 열심히 공부하고 엄마가 맛있는 거 들고 들어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만일 수밖에 없지요. 세종의 시절이랑 지금의 시절이랑 크게 다른 것은 없다라고 저는 의사로 생각을 합니다. 세종실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임금이 35세가 되던 어느 날 임금은 갑작스럽게 한 동이 물을 들이마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서 소변을 보시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게 잦아지더라. 그러면서 체중이 급격히 감소했다. 뭡니까? 물 많이 마시고 소변 자주 보고 체중 줄고 다음 당뇨 닭을 체중 감소. 당뇨의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이때 우리는 혈당을 재는 기기라도 그 시절에 있었다 그러면은 전하 어렵게 황송하오나 제가 감히 이 바늘 가지고 임금의 손을 한번 탁 찔러가지고 당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했겠지만은 그 시절에 어디
혈당기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거든요. 하지만 그때에도 저희 같은 명의들은 있었습니다. 차출된 몇 명의 명의들이 왔습니다. 와서 임금이 드시던 수라상을 먹어봅니다. 이전과 별 차이가 없다. 자네 어떤가? 먹어보니 별 차이가 없더라. 어허, 그럼 뭐가 문제인가? 그러면은 임금의 똥을 한번 찍어봅시다. 임금의 대변은 매화라고 합니다. 임금의 매화를 한번 찍어봅시다. 지금 먹어봅시다. 저는 못합니다. 절대. 시켜줘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 어이들은 그것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이, 자네 김어이, 잡사보이 어떤가? 어제와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자네는 어떤가? 박어이, 어제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면 임금의 소변 매우를 한번 우리 찍어 먹어보게나. 그러면서 임금의 매우를 찍어 먹어봅니다. 이 무슨 맛인고? 달다. 자네 한번 찍어보게. 안 하면 찍어 먹어보게. 한번 찍어 보더니 달거든요. 한 번 더 찍어 먹습니다. 달다. 이것이 문제다. 그게 바로 소갈병. 임금이 앓았던 당뇨병입니다. 소변에 당이 넘쳐나오는 병입니다. 그래서 어이들은 그때 임금은 소갈병을 앓았다라고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무슨 약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없거든요. 그래서 온 방방곡곡 전국에 있는 모든 어이들을 수소문해서 약초들 들고 왔습니다. 여주, 돼지감자, 논이 그래가지고 달여봅니다. 요만큼 달여 잡사바에서 영도 잡사바에서 먹어보니까 증상에 호전이 없어요. 그래서 임금은 실이 빠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사를 나누십니다. 그로부터 5년 후 40세가 되던 어느 날 임금은 눈이 뿌옇게 변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이, 김내시, 자네 어디 갔는가? 아, 전하, 저 여기 있나이다. 자네가 보이지 않는데, 전하, 저 여기 있나이다. 보이지 않는단 말이다. 임금은 이때부터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주 용한 안과 어이가 있었다면, 전하, 제가 전하의 어안을 한번 닫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눈 안에 출혈이 있는지를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썼을 텐데, 그 시절에 용한 안과 전문 의인은 없었거든요. 또한 눈안을 볼 수 있는 기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하, 제가 감히 인간의 눈을 까대주고 눈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칼 맞습니다. 그래서 의들은 또다시 전국의 방방곡곡의 유명한 의들과 모든 곳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300리 충북 청원군에 용한 약수가 있다 라는 첩보를 듣습니다. 그래서 어이를 모시고, 어이들은 임금을 모시고 300리 멀리 떨어진 충북 청원군으로 갑니다. 갔더니 스파클링 워터, 번쩍번쩍 탄산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그 유명한 초정 약수입니다. 그래서 어이들은 임금에게 새벽 4시에 첫 운물을 기르다가 임금에게 바칩니다. 전하, 이 초정약수를 눈에 발라보시옵소서. 기필코 나으실 것입니다. 아이, 고맙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찍어 발라봅니다. 요도 발라보시고. 잠시 후, 전하 어떠하옵니까? 전혀 효험이 없다. 전하, 한 번만 더 발라보시옵소서. 아무런 효험이 없다.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전하, 그러면은 한번 잡사 보시옵소서. 그러면 기필코 나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발을 드립니다. 한 사발을 들이키니까 눈치 빠른 어인은 이렇게 합니다. 전하, 한 잔 드시면 정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샷, 원사진 투샷 드셔야 효험이 발생합니다. 한 잔 더 드시게 만듭니다. 2잔 먹어도 효과가 없지요. 그래서 온몸에 바르도록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효과가 없습니다. 임금은 또 실에 빠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기록을 합니다. 내 의들이 나에게 권해줬던 모든 방법들을 다 써봤으나 효험이 없다. 도대체 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또 다시 하루하루를 지냅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임금이 50세가 되는 어느 날 임금의 침실에는 쾌쾌한 고름 썩는 냄새가
나옵니다. 어이 김상궁, 자네 그 임금님의 방에서 혹시 썩는 냄새 보지 못했는가? 김내신이 이렇게 합니다. 아, 저도 맡았었습니다. 자네 한번 살짝 쳐다보게. 보니까 임금의 이부자리에 고름이 줄줄줄 흘러내립니다. 임금의 발이 고름에 줄줄줄 떨어집니다. 그리고 등짝에 욕창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당뇨발이죠. 그리고 욕창입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온 것입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오게 되면요, 처음에는 발이 저립니다. 그리고 마치 자갈밭을 밟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아프다가 나중에는 아프지 않습니다. 이때 환자분들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 좋아졌다고요. 신경이 다 좋아졌다고. 아닙니다. 신경이 죽은 것입니다. 신경이 죽어서 내가 한자리에 오랫동안 있어도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람은요, 일반적으로 정상인들도 한자리에 2시간 이상 앉았게 되면은 그쪽 눌려있는 부위에 피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괴사가 옵니다. 그래서 욕창이 생깁니다. 임금은 한자리에 오래 앉아 있어도, 책을 오래 앉아 있어도, 몸이 무거워서 오랫동안 누워 있어도 아픔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욕창이 생기고 고름이 생긴 것입니다. 참 대단한 것은요, 이 시기에 임금이 한글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지요. 그로부터 3년 후 임금은 승하를 하십니다. 돌아가시죠. 의사인 제가 생각할 때는 갑작스럽게 당뇨병을 앓으시던 임금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거의 99%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많다. 즉 당뇨병은 무슨 병이냐? 천천히 나를 괴롭히면서 19년 동안 오만 때만 고생을 다 시키면서 한 방에 보내버리는 그런 몹쓸 병이다 라는 게 당뇨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종대왕께서는 이 좋은 날씨에 저에게 2가지 큰 선물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쓰고 있는 한글, 그죠? 600년 전에 개발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우리 한글을 우리가 쓰고 있고 논문으로 제출하고 있고요. 2번째, 건강의 소중함을 알려주십니다. 왜요? 너희들 나처럼 당뇨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은 나처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는 치료를 받고 싶어도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오로지 풀조가리 약초밖에 없었습니다. 자, 좀 너무 심각하죠? 자,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쁜 병은 무슨 병입니까? 예, 맞습니다. 꽃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콜라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병은 무슨 병입니까? 네, 맞습니다. 암. 또 저쪽에 어떤 분들은 아마 학부형인 것 같아요. 중2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2병. 그 병도 맞습니다. 그래서 중2가 있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저 북한 괴뢰군들이 쳐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인 제가 볼 때는요, 물론 나쁜 병이라고 해서 아주 주관적입니다. 하지만 의사인 제가 볼 때는 가장 나쁜 병은 혈관병입니다. 혈관병. 갑작스럽게 나를 괴롭히는 병. 중풍이나 심근경색입니다. 암도 나쁘잖아요. 맞습니다. 암도 나쁩니다. 그런데 저처럼 오랫동안 한 20년 가까이 의사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암 나쁩니다. 하지만 암의 경우 초기에 발견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설사 말기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최소 6개월 정도 삶을 정리할 시간이 있습니다. 가족분들과 작별 인사를 할 시간도 있고요. 나름 혼자서 여행을 갈 수도 있고, 회고록을 남길 수도 있고, 그리고 유언장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혈관병의 경우, 중풍과 같은 혈관병은 갑자기 나타납니다.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면 마비가 오면 말을 못합니다. 예측이 안 됩니다. 한쪽 팔다리가 마비가 오면 밤중에 응급실에 실려가죠. 응급실에 실려가서 응급처치를 받고 중환자실로 가십니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달고 일주일 고생하고 일반 병실 나오고, 그래도 팔다리가 움직입니까? 못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서 요양병원으로 직행하는 병입니다. 요양병 가면 어떻게 됩니까? 똥기저귀 차야 되잖아요. 똥기저귀. 그런데도 의식은 있습니다. 의식은 있는데 똥기저귀를 차야 된단 말이죠. 대소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또 욕창도 생깁니다. 이게 혈관병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한 할머니가 계셨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평생을 아침 5시에 새벽에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영감 아침밥을 챙겨왔었습니다. 시집오고 나서부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5시에 영감 아침밥을 챙겨왔다고 합니다. 새벽 5시면 딸그락 딸그락 부엌에서 소리 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갑작스럽게 딸그락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찹니다. 어이! 임자! 어이! 어이! 할머니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귀를 코에 대봅니다. 뭔 숨소리 납니다. 어이 임자 일로 봐라. 밥 해야지 밥. 그런데 할머니는 반응이 없습니다. 근데 눈은 꿈뻑꿈뻑 뜨고 있습니다. 뭔가 불안합니다. 어이 일어나 보라고 말을 해보란 말이다. 그런데 할머니는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고 입을 열지는 못합니다. 큰일 났다는 걸 압니다. 할아버지는 큰아들 병수에게 전화를 합니다. 야야야 병수야 큰일 났다. 아이고 아버지 뭔 일인겨? 너 엄마가 이상하다. 아이 엄마 어찌 됐는데 얘? 너 엄마가 못 움직인다. 가나? 아이고 아버지야 내 지금 직장 가는 길인데 내 바로 갈게. 아버지 빨리 119 부르이소. 119. 뭐 알았다 그래 119 부를게. 그러면서 아버지는 급한 마음에 전화기를 누릅니다. 그러나 너무나 마음이 급해서 전화번호를 누르질 못합니다. 119인지 114인지 누르지 못합니다. 응급기를 눌렸었을 때 5번째 통화에서 119 연결됩니다. 그리고 5분 만에 앰뷸런스가 와서 할머니를 모시고 응급실로 갑니다. 앰뷸런스 안에서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물끄미 쳐다봅니다. 아이고 이 양반아 응? 지금까지 나 위해서 산다고 얼마나 고생했나. 이게 무슨 일이고. 할아버지는 할머니 손을 툭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10분도 안 돼서 응급실 문이 열리고요. 할머니는 들것에 실려서 앰뷸런스 안에서 응급실로 들어갑니다. 이때 할머니는 놀랍니다. 너무나 환한 병원 안의 불빛에 의료진들이 갑작스럽게 5명이 달려들어서 한쪽에서 한쪽 팔에 혈압을 재고 한쪽 발에는 피를 꼽다고 쑤시고 또 링겔을 꼰다고 쑤시고 할머니는 너무 공포스럽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몸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옷을 벗기고 환희를 입히고 할머니는 나름 힘을 줘봅니다. 몸부림쳐봅니다. 우리 영감 어디 갔어요? 그런데 말이 안 나옵니다. 이때 의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할매 움직인다. 꽉 잡아라. 혈압 올라간다. 꽉 잡아라. 빨리 라인 잡고. 그러면서 혈압이 잡히지 않죠. 혈압 들인 약을 써야 되고요. 할머니가 한쪽 팔을 못 쓰시고 말을 못 하시기 때문에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혹시 중풍 아닌가. 그런데 할머니가 협조가 안 돼요. 협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할머니는 너무나 공포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어르신은 빨리 치료를 하고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을 부릅니다. 보호자분,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할머니 혈압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협조가 안 됩니다. 협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할머니가 공포스러웠던 것이거든요. 할머니가 협조가 안 되니까 어르신 할머니를 잠시 재웁시다. 재워가지고 인공호흡기를 잠시 달고 그 다음에 검사를 진행하셔야 되겠고, 그래야 우리가 적절한 치료를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아들한테 전화 좀 해볼고. 예. 할아버지는 아들한테 전화합니다. 병수야, 니 어디고? 아이고 아버지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좀 족치지 마이소. 빨리 온나. 근데 아버지 뭐라 합니까? 아이고 마 의사가 내보고 뭔가 달아라 간다. 뭘 달아요? 몰라 뭐 달아라 간다. 아이고 마 아버지 마 시킨 대로 막 달아갑니다. 의사 시킨 대로 하소. 그래서 아들이 오는 동안 할아버지는 의사 선생님한테 갑니다. 의사 양반 다소 무조건 다소. 그러니까 아이고 응급실 당직 의사는 알겠습니다 어르신. 잠시만 좀 나가 계세요. 그래서 커튼을 치고 커다란 이제 의학기구를 들고 입을 벌려서 할머니의 기관 삭관을 합니다. 그러면서 목 안에 호흡하는 관을 꽂죠. 그리고 할머니를 살짝 재우고 인공호흡기를 답니다.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거는요, 이러한 인공호흡기를 달게 되면은 열흘 안에 떼야 됩니다. 왜? 열흘이 지나버리면요, 기관 삭감되었던 요 부위가
썼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0일 안에 인공호흡기를 떼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이 부위가 썼기 때문에 결국에는 목에다가 구멍을 내서 입에 있던 호수를 열로 바꿔야 됩니다. 지금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이쪽에 달고 계신 분들은 10일을 넘었던 분들이에요. 어쨌든 이 할머니는 10일 안에 인공호흡기를 따고 일반 병실로 나오시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반 병실에 나오신 들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못 움직이거든요. 한쪽 팔다리 못 움직입니다. 대소변 못 가려요. 입에 있는 거 예전처럼 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콧줄을 꽂아가지고 미음 같은 거를 넣어드립니다. 난감합니다. 이렇게 2주를 보냅니다. 2주를 보내니까 병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중간 계산 좀 해주이소. 돈이 제법 좀 나왔지. 중간 계산 좀 해주이소. 저 1층에 못 가가지고 중간 계산 좀 해주이소. 또 오후에 회진 돌고 의사가 옵니다. 어르신, 이제 우리 병원은 급성기 병원이라서 이제 너무 오랫동안 계시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외래로 왔다 갔다 하시든지, 어째 누워있는 분을 외래로 왔다 갔다 합니까? 누가 꿀게라고? 아니면은 집으로 모셔가시든지 아니면은 요양병원으로 모셔가시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족분들과 상의를 한번 해보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분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여동생, 오빠, 딸 하나 아들 하나거든요. 의논을 합니다. 오빠야 알다시피 우리 엄마하고 아빠가 한 집에 둘이 오손도손 살았다 아이가, 그자? 그런데 엄마가 저래 돼 아버지 혼자 없잖아, 그자? 그런데 오빠의 장남이지? 오빠의 집 평수 몇 평이고 좀 넓지?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순간 장남은 멈칫합니다.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 집에 다시 모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에 장장에 고민을 한 후 할머니를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맙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르신은,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보지 못했었습니다. 왜요? 코로나 때문에요. 면회가 안 되거든요. 가족분들도 전화를 해도 병원에서 연결이 잘 안 됩니다. 한둘입니까 그런 분들이? 이게 지금 현재의 우리 현실이거든요. 자, 지금 요양병원에 가 계신 분들 있죠? 대부분 뭐 때문에 가실까요?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37%는 치매로 갑니다. 치매로. 나머지 30%는요 풍으로 가요. 풍으로. 치매로 가셨던 분들, 중풍으로 가셨던 분들, 이분들이 과연 어떤 질병을 앓았을까 차트를 살살 리뷰를 해보니까 놀라운 것은요, 이분들이 60%가 혈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가 당뇨가 있었어요. 희한한 것은요, 혈압이 있다고 당뇨는 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으면 혈압이 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당뇨병이 있다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은 언젠가 혈압이 옵니다. 그래서 요양병을 갈 가능성이 높사. 자, 그러면 당뇨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당뇨병이 도대체 무슨 병이냐? 당뇨병은 맞습니다. 임금처럼 소변에 당이 나온 병이 당뇨병입니다. 또 맞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는 병입니다. 또 의과 대학생에게 물어봅니다. 어이, 자네 당뇨병은 무슨 병인가? 예, 교수님. 당뇨병 크게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으로 나눕니다. 1형 당뇨병은요, 애 때 생기는 병인데요, 특징적으로 우리 몸이 내 췌장을 공격을 해서 내 췌장이 망가져가지고 내 췌장이 망가져서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를 하지 못해서 혈당이 올라간 병이 1형 당뇨병입니다. 옳거니. 그럼 2형 당뇨병은 뭔가? 주로 비만한 어른들한테 생기는데 40세 이상한테, 살찐 어른들한테 많이 생깁니다. 그렇지. 왜 생기는 거? 비만해지니까, 많은 것을 많이 먹으니까 혈당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 몸에 남아있는 인슐린 용량은 정해져 있거든요. 인슐린이 너무나 많이 분비가 돼서 고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마지못해 올라가서 제대로 조절하지 않으면 끝내는 인슐린이 쓸 수밖에 없는 병이 2형 당뇨병입니다. 아이고, 자네 장권 받고 공부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일반 내과 선생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당뇨병은 무슨 병입니까? 예, 당뇨병요. 공복 혈당이 120이 넘어가고 식후 2시간째 혈당이 200이 넘어가고 어느 때라도 와서 섰을 때 혈당이 200이 넘어간다든지 다음, 다뇨, 체중 감소 증상이 있으면서 200이 넘어가면 당뇨병이다.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6.5 넘어가면 당뇨병이다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라고 개원 내과 선생님, 동네 선생님들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내분비 질환, 즉 당뇨나 갑상선만을 평생 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저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당뇨병은 무슨 병입니까? 당뇨병은 혈관의 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혈관의 병. 왜요? 우리 혈액 안에 당분이 높으면요, 이 당분은 영양분인데 좋은 영양분이 아니에요. 안 좋은 영양분입니다. 이 높은 혈당은요, 우리 혈관의 벽을 자꾸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혈관벽에 손상이 와요. 상처가 난 혈관벽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고지혈증, 콜레스테롤도 같이 높거든요. 기름때가 끼어요. 그 위에 또 기름이 깔리고 또 깔리고 또 깔리고 그러면서 기름때가 쭉 층을 이루면서 시간이 좀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딱딱해집니다. 그게 동맥경화입니다. 이러한 혈관의 문제가 우리 몸의 모든 곳에 발생을 합니다. 우리 몸은 크게 혈관이 두 개로 나눕니다. 사람을 쫙 잘라서 해부로 해서 썼을 때 맨눈으로 볼 수 있는 큰 혈관, 뇌를 먹여 살린 혈관, 심장 먹여 살린 혈관, 다리를 먹여 살린 혈관, 세 개로 나누고요. 맨눈으로 보면 절대 보이지 않고 오로지 현미경을 봐서야만 보이는 미세혈관이 있습니다. 이 미세혈관도 크게는 세 개로 나눕니다. 눈을 먹여 살리는 혈관, 콩팥을 먹여 살리는 미세혈관, 그리고 신경을 먹여 살리는 미세혈관이 나눕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각의 장기에 문제가 생기는 게 결국은 당뇨병이다. 세종대왕처럼. 당뇨병의 합병증은요, 항상 오는 순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오는 게 풍이 아니고 눈이 멉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 망막 출혈을 해서 사물을 보기 힘듭니다. 이때 환자분들은 착각을 합니다. 노안이라고. 내가 최근에 컴퓨터를 많이 보고 폰을 많이 봐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눈이 침침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뇨가 있는 분들의 망막을 들여다보면 출혈이 있습니다. 제대로 조절하지 않을 경우. 망막에 출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내 가족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고 앞이 잘 안 보이니까 운전이 안 돼요. 운전이 하니까 집 밖을 나갈 수 없습니다. 버스를 탈 수가 없어요. 사회생활이 안 됩니다. 직장에 못 가니까 돈벌이가 안 돼요. 이게 망막증. 제일 먼저 오는 게 눈의 망막병증입니다. 두 번째, 콩팥이 망가집니다. 어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당뇨 조절을 제대로 안 했었어요. 그런데 바쁘게 사신다고 약도 빠먹으시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누렇게 뜨고 몸이 퉁퉁 부기 시작합니다. 얼굴은 흑빛을 변합니다. 딸은 아버지요, 병원에 좀 가입시다. 이거 치아를 먹고 살기 바쁜데 약만 그대로 받아온나 그래요. 딸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버지 받아오라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1년, 2년, 3년을 보냅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더 시커매지고 푸석푸석해집니다. 이때 갑작스레 아버지가 밤에 헛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상하다고. 큰일 났습니다. 어제는 안 그랬는데. 119를 부릅니다. 그리고 푸석푸석해진 시커멓게 떴던 아버지를 모시고 응급실로 모시고 갑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혈당이 600에 나오네. 어르신 당뇨가 있었습니까? 예. 어째 약 치료는 잘 했습니까? 어때요? 약만 맨날 받아달라고. 그리고 약만 드렸죠. 피검사는 3년째 한 번도 안 돼 있네요. 어째 이래 관리를 했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아버지가 원하지를 않았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콩팥 수치가 너무 높아요. 소변은 최근에 잘 봤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소변 줄기 약하다고 해서 전립선이 약해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팔메토 드시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콩팥 수치가 망가져서 소변을 잘 보지 못하고, 콩팥은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능을 하는데 콩팥이 나빠지니까 노폐물이 제대로 걸리지 않아서 몸속에 요독이 쌓인 거예요. 요독 수치가 높아져서 그 요독이 뇌로 가서 헛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선생님 어찌하면 됩니까? 보호자분, 일단은
아버지의 피를 쭉 뽑아서 투석기라고 하는 혈액 투석을 통해서 깨끗이 씻어서 다시 몸속에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응급 상황이라서 우리가 급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목에 굵은 혈관을 따서 여기에 큰 바늘 2개를 꽂아서 투석기를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새벽 2시부터 시작해서 응급실 투석을 시작합니다. 그 투석을 3일을 해야 도끼가 빠져요. 응급실에서 자리가 나서 일반 병실로 올라갑니다. 일반 병실로 올라가서 목에 이걸 큰 거 호스를 2개를 달고 있습니다. 이제 담당 주치의 과정에서 신장내과 선생님이 오십니다. 환자분께서는 콩팥이 너무 나빠져서 지금 급성 신부전이거든요. 그래서 콩팥이 너무 나빠져서 투석을 앞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혈관, 손목에 있는 큰 혈관을 따서 동맥어점을 연결해서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우리 병원에 투석실로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천청병력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주일 더 입원을 하고 투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만성 콩팥병증입니다. 그나마 이런 혈액 투석도 심장이 성한 사람들이나 가능해요. 왜? 심장이 벌떡벌떡 뛰고 있는데 강제적으로 피를 뽑아가지고 혈액 투석기에서 씻어서 다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나마 심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이 투석도 못합니다. 그래서 배에다 구멍을 뚫어서 호수를 꽂아 넣습니다. 그리고 링겔을 하늘에 달아서 천장에 달아서 링겔을 복막액으로 넣습니다. 복막 투석이죠. 그래서 한 바퀴를 투석을 돌린 다음에 소변처럼 빼냅니다. 누런 물이 나옵니다. 인공적인 소변이죠. 그게 복막 투석입니다. TV 보시면은요, 김일성, 김정일 아시죠? 그 인민복을 입고선 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분들이 당뇨를 앓았고 복막 투석을 했거든요. 몰랐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번째, 신경이 망가집니다. 신경도 신경먹이 살리는 혈관이 있습니다. 이 혈관이 망가지니까, 혈관병에서 혈관이 망가지니까 신경이 살려달라고, 피가 안 오니까 살려달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발바닥이 저리 있어가고 마치 화끈화끈 모래를 밟는 듯한 자갈 밟는 느낌이 듭니다. 어느 순간 당뇨가 조절되지 않은 상태가 지나서 어느 순간 환자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이 없어집니다. 이때 환자분은 이야기를 합니다. 좋아졌다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안타깝습니다. 신경이 죽은 건데. 혈당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개인위생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날에 슬리퍼를 신고 질질질질 걸어 다니십니다. 이렇게 질질 다니면서 발에 슬리퍼가 스치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을 밟았는데도 무엇을 밟았는지도 모릅니다. 왜요? 통증이 없으니까. 그래서 집에 들어오니까 발에 고름이 살짝 맺혀 있습니다. 어르신들은요, 그런 분들은 자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휴지 갖고 짜면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손에 있는 도끼가 가득한 손으로 짭니다. 그러면서 고름을 쭉 뺍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 다음날 벌건 염증이 발목을 타고 올라옵니다. 가족분들이 그걸 보고서 아버지 병원에 가입시다 그래요. 또 이분들은 용감해요. 안 간다. 약을 제대로 안 드셨으니까 그까지 가셨죠. 안 간다 그래요. 아버지의 고집을 누가 꺾습니까? 오후가 되니까 염증이 벌건 염증이 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리 퉁퉁 붓습니다. 그리고 한기가 듭니다. 춥다. 타이레놀 없나 그럽니다. 딸이 걱정이 됩니다. 빨리 병원을 모시고 가자. 그러면서 응급실로 모시고 갑니다. 밤에 당직 정형외과 의사가 내려옵니다. 어르신 발을 보니까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고름도 줄줄 흘리고 당뇨가 있으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왜 이리 치료를 안 했었어요? 아버지 고집을 누가 꺾습니까? 일단은 뼈가 중요하니까 뼈사진 한번 찍어 보입시다. 그리고 응급으로 뼈사진 찍습니다. 찍어 보니까 고름이 뼈에 먹었어요. 골수염이 온 겁니다. 그러면서 당직 의사는 보호자를 부릅니다. 저 보호자분 여기 사인하세요. 무슨 사인요? 내일 아침에 아버님 발을 절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청청병력 같은 소리가 벌어집니다. 가만히 있는 아버지 발을 왜 잘라내야 되냐고. 아니 설명을 좀 해줘 있어. 당뇨병은 혈관의 병입니다. 뼈를 먹여 살리는 혈관이 가늘어져 가지고 염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우리 주사 항생제가 잘 못 들어가요. 뼈 안에도 혈관이 있거든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뼈 안에 있는 혈관도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뼈 안으로도 혈관이 제대로 못 들어갑니다. 아니, 약이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고름이 꽉 찼어요. 치료가 되겠습니까? 잘라내야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첫 번째 스케줄로 발목 절단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당뇨발입니다. 이게 미세혈관 합병증, 눈을 망가뜨리고 콩팥을 망가뜨려서 허술하게 만들고 투석을 시켜버리는, 그리고 발을 절단하게 만드는, 그게 당뇨병성 미세혈관 합병증입니다. 다음 큰 혈관, 내려올라간 혈관을 막아버리죠. 풍이 오죠. 말하고 싶으면 말을 못하고 한쪽 다리를 못 씁니다. 그 다음 심장막에서 혈관을 좁게 만들거나 막아버리니까 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응급실에 실려든지 반은 죽든지 살아도 계속 혈액순환제를 먹어야 되는, 피멍이 되는 그런 약을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리로 내려는 혈관이 좁아진 병이 있어서 가다가 다리가 저려서 주저앉습니다. 항상 손발이 시리다 그래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당뇨병 초기에는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거부를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참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봅시다. 자, 우리 포항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예, 맞습니다. 50만입니다. 그러면은 당뇨병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500만입니다. 500만. 이게 피부에 느껴지십니까? 저는 솔직히 피부에 느끼지 않습니다. 이때 뒤에 돈 원자를 붙여보십시오. 포항 인구는 50만 원, 그리고 당뇨는 500만 원. 50만 원과 500만 원은 큰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당뇨 인구가 많고 그만큼 점점 더 당뇨 인구가 늘어납니다. 저는 부산백병원의 내분비내과 교수를 하면서 지금까지 약 17년 정도 내분비 환자를 진료를 해왔습니다. 수많은 당뇨병 환자들을 봐왔습니다. 약 안 먹겠다고 버팅기는 사람, 늦게 와서 후회를 하는 사람, 착실하게 잘 따라와서 지금도 본인의 생활을 잘 하시는 사람, 수많은 환자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당뇨병 초기에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3, 4년 후에 후회를 하면서 다시 방문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포항 경북 지역 시민들에게 정말로 정확한 최신 의학 지식을 알려드려서 우리 포항에서도 대학병원 수준의 내분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해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겐 이 자리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제가 백병원에서 근무할 때는 어느 노부부 두 분께서 오셨었습니다. 오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보시더니 의사가 젊다. 이때 제가 차 들으면서 고개를 살짝 숙입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이야기합니다. 어디 나가 있다, 나가 있어. 바로 찾아온 기라 용하다 카드만. 바로 찾아오신 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빨리 지나갈게요. 왜 치료를 해야 되느냐? 합병증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럼 가장 좋은 당뇨병 치료는 뭐냐? 운동, 식사, 당뇨약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당뇨약이 아니고요, 췌장 보호제입니다. 췌장 보호제. 왜요? 지금 우리가 처방하는 약들은요, 췌장 치료제가 아니라 췌장을 보호하는 약물입니다. 췌장 세포를 기능을 개선해주고 인슐린 분비 기능을 개선해주고 내 몸의 환경을 개선해주고 광의 당을 소변으로 빼내주기 때문에 췌장의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약제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을 치료하는 정석은요, 운동 30%, 식사 30%, 그리고 췌장 보호제 30%입니다. 그럼 10%는 뭔데? 바로 의사의 정성입니다. 그렇다면 내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혈당 관리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오빠야, 오빠의 당이 있다며. 니 어째 알았노? 내 안다. 옳게 언니가 그러더라.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더만. 근데 나는 아직 당이 없거든. 자,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이때 당뇨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당뇨가 없는 나는요, 매년 건강검진을 할 때 꼭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공복혈당. 공복혈당을 봤을 때 100이 넘어간다 그러면은요, 무조건 저희에게 오셔야 됩니다. 당뇨 냄새가 나기 때문에요. 두 번째, 조금 더 나은 종합검진을 하게 되면 당화혈색소라고 나옵니다. 이 당화혈색소가 6.5가 넘어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라고 그 자리에서 진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저희 내분비 의사들은 볼 때 당화혈색소가 5.8이 넘어가면 당뇨 냄새가 난다 그래요. 근데 일반 내과에 가시면은 괜찮다 그럽니다. 괜찮은 게 아닙니다. 당화혈색소가 5.8이 넘어가면 제가 포항했을 때 그분들 대상으로 5.8이 넘어가는 분들에게 검사를 해보니까 10명 중에서 7병이 당뇨병이 나와요. 그래서 당화혈색소 5.8이 넘어가면 저에게 오셔야 됩니다. 5.8을 어떻게 외우냐고. 왜 못 외웁니까? 58 개띠. 아, 개띠. 공복혈당은 100이 넘으면 와야 되고 당화혈색소가 58 개띠, 5.8이 넘으면 저희에게 오셔가지고 당뇨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매년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선별 검사를 해서 조기에 적절하게 합병증 예방해서 검사를 받으셔야 되고요. 당뇨가 있는 오빠야는 어떻게 철저하게 혈당을 관리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그럼 철저하게 어떻게 철저하게 하느냐고. 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하는 아기가 태어나면 100일째 뭘 합니까? 예, 100일 잔치. 돌 때 뭘 합니까? 돌잔치. 돌반지 안 해주면 섭섭하죠. 예? 자, 사랑하는 환자분이 제게 오시면 저는 100일째 뭘 할까요? 당화혈색소. 그리고 1년째 뭘 합니까? 합병증 검사. 100일째 뭘 한다고요? 당화혈색소. 1년째는 합병증 검사. 그럼 주치의에게 뭘 물어보느냐? 만약 여러분이 당뇨가 있다면 여러분이 다니시는 병원에 가서 100일째 꼭 물어봐야 됩니다. 100일차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화혈색소를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1년째는 선생님 내 몸에 합병증이 있는 게 없는 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합병증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요양병 갈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당화혈색소가 뭔데? 당화혈색소는 석 달 동안에 내 몸속에 살 속에 녹아있는 당의 정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병원에 갔더니 왜 그래 피를 자주 뽑냐고. 이해합니다. 제가 볼 때는 1년에 4번 오시기 때문에 그때만 피를 뽑는 건데 환자분의 입장으로서는 올 때마다 피를 뽑으니까 왜 자주 피를 뽑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당화혈색소는 정확하게는 적혈구에 발려있는 당분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적혈구는 100일을 살거든요. 100일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석 달에 한 번씩 당화혈색소를 재는 겁니다. 왜 100일이냐? 옛날에 당군 신화에도 있잖아요. 보시면은 옛날에 하느님이 사람을 되기를 원하는 곰,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그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뭘 먹었습니까? 쑥과 마늘을 드셨잖아요. 쑥과 마늘을 얼마나 먹었냐고. 100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와 곰이 임금에게 찾아갑니다. 나 인간 되고 싶소. 임금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저 동굴 속에서 나오지 말고 석 달 동안 100일 동안 마늘하고 쑥을 먹어라. 그럼 내가 너희들 사람 지켜줄게. 그런 거예요. 그날 밤을 못 넘긴 호랑이는 나갑니다. 나 막 호랑이 할란다. 대체라. 이건 어째 사노? 호랑이가 고기 먹고 살아야지. 이때 곰은 우직하게 참습니다. 참고 석 달 동안 마늘과 쑥을 먹고 100일째 되는 날 아리따운 여인으로 변합니다. 자, 곰이 사람이 되는데 100일이 걸립니다. 마늘과 쑥을 먹고. 그래서 100일째 사람이 아리따운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환자가, 당뇨 환자분이 당뇨약을 먹으면 얼마 만에 몸이 변하고 옵니까? 100일. 그래서 당화혈색소 재는 겁니다. 피를 자주 뽑는 게 아니고요. 자, 100일째 뭘 한다? 당화혈색소 옳지. 1년째 뭘 한다? 합병증 검사. 또다시 시작이 됩니다.
똑똑똑 과장님. 아 예. 앞에 환자분이 잠시 면담하고 싶다는데요. 좀 빨리빨리 좀 끝내줘 있어. 아 예 알겠습니다. 또 저는 하늘이 하얘질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당뇨병 약 꼭 먹어야 됩니까? 이게 저의 일상입니다. 이때 세종대왕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분부를 하십니다. 짐이 명하노니 부디 닥터 김의 오늘 강의를 명심하시게.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태균 우리 내분비 과장의 명강의 감사합니다. 강의와 같이 혈관은 우리 몸에 매우 소중한 장기입니다. 이걸 잘 알았죠? 가셨나? 자, 강의를 수고해 주신 우리 김태균 과장님께 박수 한번 뜨겁게 한번 마지막으로 보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날씨가 뜨거운 가운데도 이 자리 끝까지 앉아서 지켜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명 기독병원 그 의료진 끝까지 감사하고 또 산림조합에서 이런 훌륭한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